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홍성의 대교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57년 1월, 충남 홍성의 외딴 마을인 대교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신 실화입니다. 그날은 아주 추운 밤이었어요. 눈보라가 휘날리고 바람이 몹시 불다가 잠시 고요해진 그때 일이 일어났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는데 당시 누나는 이제 100일을 넘긴 갓난아기였어요. 멀리 절에서 들려오던 무거운 종소리가 울린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정적을 깨고 갑자기 밖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을 쓰며 짖어댔습니다. 게다가 아이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멈추고 아기를 만져보니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아기를 안아 젖을 물려봤지만 아이는 도통 먹지를 않고 악에 받쳐 떼를 썼습니다. 밖을 향해 복실아, 조용히 좀 해라 하고 소리쳤지만 복실이는 미친 듯이 짖기만 했어요. 그때 바람 소리인지 돌담에 스치는 소리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고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목이 심하게 쉰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운 마음에 옆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요. 여보 제발 일어나 보세요. 그러나 낮에 막걸리를 마시고 흠뻑 취하신 아버지는 다시 주무셔 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우는 걸 포기하고 용기를 내어 창호지를 덕지덕지 붙인 여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을 향해 보니 어떤 시커먼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밤늦은 시각에 누구세요? 그러자 여자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하는 여자의 행색은 멀리서 봐도 너무 남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배고픈 거지려니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불덩이 같은 자식을 옆에 뉘어두고 부엌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께 드릴 북엇국과 김치찌개, 김치, 호박전, 새우젓, 멸치볶음 등을 차려서 마루에 올려놓고 살인문을 향해 가셨죠.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행색이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두건을 턱까지 내려 묶고 손은 다 부르터서 붕대를 감았는데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입술도 부르터 허옇게 일어났고 눈은 쑥 들어가고 눈가에는 멍이 든 듯 푸르스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처량하게 느끼셨고 가슴 한편에서 눈물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살인문을 삐그덕 열어주며 들어와요. 저기 따뜻한 방에서 밥 먹고 가요. 하고 말했지만 여자는 죄송한 듯한 얼굴로 들어오기를 끝끝내 사양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마루에 걸터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미친 사람처럼 퍼먹었다고 합니다. 수저와 젓가락은 아예 손대지 않고 붕대를 감은 손으로 허겁지겁 음식을 퍼먹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여자는 순식간에 상을 비우고는 트림을 하더니 일어나 두 손을 들어 큰절을 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살인문을 향해 걸어가며 몇 걸음 내디디는데 스르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전율을 느끼셨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여자는 귀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배고파서 얼어 죽은 귀신이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자 방금 전까지 요란하던 게 짖는 소리와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온 세상이 공허함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운을 찾아 상을 치우려 했는데 놀랍게도 처음 상을 내온 상태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있었습니다. 슬며시 밥을 만져보니 윤기 있던 밥은 푸석푸석하게 변해 있었고 다른 음식들도 모두 윤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복실이에게 음식을 모두 주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남과 함께 아이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로 누나가 100일 무렵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여름밤이면 어머니가 실감나게 말씀해 주셔서 남매들은 무서움에 떨었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누나는 대학 시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누나는 국민대학교 산악회에 가입해 눈이 녹기 시작하던 초봄에 북한산 인수봉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동료들이 던져준 밧줄을 잡아 무사히 내려왔지만 팔꿈치와 무릎이 조금 까지는 경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떨어지기 직전에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데. 제발 그만 가. 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 만약 그때 한 발짝 더 내디뎠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 괴담. 잠도 안 오는 금요일 밤, 제가 겪었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나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경북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우리 집은 하루에 마을버스가 3대밖에 다니지 않는 아주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우리 집은 매우 낡아서 부모님이 쓰시던 방은 흙으로 지어진 집이었고 누나와 제가 쓰던 방은 건축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블록을 쌓아 올리고 시멘트를 발라 만든 큰 방 한 칸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두 건물은 꽤 떨어져 있었죠.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었고 누나들은 고등학생이라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들은 가끔 한 번씩 주말에 집에 오곤 했고 오면 어머니와 함께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원했던 어느 가을 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자던 중에 어머니와 누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잠이 깼습니다. 피곤했던 저는 그저 그러다 말겠지 하며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웃고 박수를 치며 아주 심하게 떠들더라고요. 사람 자고 있는데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나. 짜증나네. 속으로 생각하며 조금만 더 떠들면 일어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은 평일이었던 거예요. 평일인데 누나들이 왜 오지? 뭐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누나들의 목소리가 똑같았으니까요. 그래서 평일에 왜 왔는지 궁금해서 몸을 돌리려는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흐르더니 어두운 방 구석에서 시커먼 그림자 같은 형상이 3개에서 4개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서 얼어붙었는데 그 형상들이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빨려 들어가듯 휙 하고 창문 쪽으로 사라졌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방을 뛰쳐나가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고 그날 밤은 부모님 방에서 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이 크면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어딘가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여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여자친구는 종종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빌라 1층에 살던 여자친구는 여름이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곤 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좁은 길이 있었고 고양이들만 다니는 길이라 담벼락 같은 거 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무더운 날 더위에 잠이 오지 않아 무심코 창문을 보았는데 꼬마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다가 꼬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저 애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하는 거지? 엄마가 걱정하시겠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뛰어다니는 담벼락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었고 속도도 빨랐으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녀를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거짓말하지 말라며 혼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칠 후 여자친구의 엄마가 그 방에서 자다가 같은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2에서 3개월 후 이사를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엄마는 그동안 못 믿어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이사간 아파트는 11층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여자친구는 어떤 여자를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정 장소에만 가면 그 여자가 보였는데 여자친구의 방 방문턱에만 서면 보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점점 미쳐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여자친구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던 중 인터폰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무심결에 눈을 뜨고 인터폰으로 향하던 중 방문턱을 지나는 순간 새빨간 입술에 긴 머리카락을 한 흰옷을 입은 여자가 인터폰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입술만 보이는 상태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도 곧 죽어. 그때 마침 엄마가 집에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엄마에게 달려가려다 실신해 버렸다고 합니다. 깨어난 후 몇 개월간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고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빌라에서 귀신을 목격한 엄마가 서둘러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었죠. 다행히 그 후로는 여자친구가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노이로제처럼 이사를 갈 때마다 인터폰을 다 뜯어놓곤 한다고 합니다. 정말 집터가 안 좋은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라 충격이었고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보았으며 여자친구가 어린아이가 담벼락을 뛰어다닌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엄마와 똑같은 상황을 봤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사할 때 조심하세요. 귀신이 보이는 집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헛것을 자주 보는 동생. 평소 기가 허한지 헛것을 자주 보는 동생이 있습니다. 가위도 자주 놀리곤 합니다. 가끔 동생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한 곳을 응시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또 이상한 게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동생이 그럴 때 오싹한 기분도 들었지만 어차피 저는 보이지 않으니 무덤덤하게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언니, 나 이상한 거 봤어. 라고 하면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했으나 제 의심을 깨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꿈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연속으로 3번이나 맞는 꿈을 꾼 후 저는 동생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동생은 헛것을 자주 봅니다. 저는 무서워서 헛것이라고 하지만 동생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동생이 고3 때 시험 기간이라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 방에 반투명 유리로 된 미닫이 문 너머로 새벽 3시쯤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보니 뭔가가 서두르듯 주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동생 방 바로 옆이 주방이었습니다. 평소 시험 기간에 엄마가 동생이 공부를 하는지 감시하러 종종 나왔기 때문에 동생은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거실에서 주방으로 왔다 갔다 하자 동생은 자기가 안 자고 공부하고 있다는 걸 엄마에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반투명 유리라 대충 형태가 보여서 실루엣만으로도 동생이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동생은 확실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엄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졸지 않고 깨 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러자 밖에서 응 하고 대답이 들렸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돌아다니는 실루엣이 보이지 않았고 동생은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동생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뭐 하느라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 엄마는 뚱한 표정으로 돌아다니긴 화장실도 안 갔다 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응 이라고 대답했던 목소리는 분명 엄마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문 밖에서 들린 소리였지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실루엣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후로 동생은 막내 동생과 방을 같이 쓰게 되었고 반투명 유리창은 동생이 가지고 있던 브로마이드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전 남자친구, 즉 현 남편이 보고서 때문에 실험실 사람들과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서프라이즈로 야식을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야식을 챙겨 남자친구에게 갔습니다. 혼자는 무서웠기 때문이죠. 남자친구는 기뻐하며 기분 전환도 할 겸 근처 바다에서 야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바다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연애할 때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모래사장이 아닌 갯벌이 있고 작은 배가 오가는 경치가 썩 좋지는 않은 바다였죠. 도착했을 때 물은 빠져 있고 갯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갯벌 바닥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더니 치킨을 허겁지겁 먹으며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정리하고 차에 탔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동생이 운전 조심해 라고 하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출발한 후 제가 뭐 보였어? 라고 물어보니
갯벌의 짐승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것이 기어다니면서 우리 쪽을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몸은 도마뱀이나 악어처럼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 형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목구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쩡거리고 서성거려서 우리에게 기어올까봐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라지자 후다닥 가자고 재촉한 거였죠.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너무 오싹해서 남자친구를 연구실에 내려준 후 두 눈을 부릅뜨고 집까지 운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그 바다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동생한테 들었을 땐 무척 오싹했는데 이렇게 쓰고 보니 그다지 무섭지 않은 건 제 글솜씨 탓인 것 같습니다. 아, 동생이 무슨 영적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기가 허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 점을 보러 갔을 때 무당이 동생에게 예지몽의 능력이 개미 똥구멍만큼 있다. 아주 조금 자잘한 것만 맞출 정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는 평범한 겁쟁이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영혼. 당시 고3이었던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집안에 좋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가지 않고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독서실에 갔는데 유난히 공부가 잘 돼서 정해둔 분량을 일찍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겸 독서실 봉고차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독서실은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봉고차를 운행했는데 평소에는 1시까지 공부했지만 그날은 봉고차에서 음악을 들으며 좀 쉬려 했던 겁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려 가방을 뒤적이는데 갑자기 똑똑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 한 분이 봉고차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창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차라리 음악을 들으며 눈이라도 감고 있었다면 몰랐겠지만 할머니가 계속 저를 쳐다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종이 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쪽지에는 1동 807호라고 쓰여 있었는데 봉고차가 세워진 곳 바로 옆 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1동이에요.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데려다줘. 순간 깜짝 놀랐고 혹시 괴담에서 들었던 인신매매 사건이 떠올라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외면할 수도 없었죠.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아직 출발까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얼마나 나왔는데요? 3만 원. 많이 나왔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망우리에서 왔는데 택시비가 많이 나왔어. 저는 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택시를 장거리로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8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제 손목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소리 내지 마. 네? 발소리 내지 마. 속으로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8층까지 왔으니 807호까지 모셔다 드리려 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807호 문이 반쯤 열려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그냥 가, 어서. 발소리 내지 말고. 할머니 말씀은 이상했지만 봉고차 출발 시간이 다가와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대로 들어가셨는지 걱정이 되어 바로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807호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사라지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아 서둘러 봉고차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늦은 새벽 1시에 먼 곳에서 오셨는데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할머니가 온 곳이 망우리였다는 점. 807호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도 의아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할머니의 영혼을 모셔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반지하. 제가 7살 때까지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지 못해 반지하 방에 살았습니다. 낡은 주택 밑에 있는 반지하 방이라 매년 장마 때면 방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 일쑤였고 방 안에 대소변기가 없어 건물주가 반지하 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공용으로 쓰라고 마당에 만든 한 칸짜리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여튼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6살, 7살 때였습니다. 때는 여름이었고 아버지는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 방 상단에 있는 작은 창문을 살짝 열고 선풍기를 틀어놓은 채 저와 엄마 그리고 동생 3명이 잠에 들었습니다. 반지하 방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문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입니다. 딱 복숭아뼈 높이 정도의 사람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하지만 창문에 쇠창살도 있고 사람이 들어오기엔 너무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늘 그랬듯이 창문을 열고 잠에 들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뚜벅뚜벅 사람들 발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들었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점점 고요한 가로등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아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는 완전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고 저도 왜 그러지 하고 창문 쪽을 바라보니 가로등 불빛 사이로 한 남자가 엎드려서 저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어둠 속 빨간 가로등 불빛과 함께 창살 사이로 우리 가족을 지켜보던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나네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어린 동생을 뒤로하고 완전히 굳어버린 저와 엄마. 그대로 한 10초가 지났을까 엄마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여보, 빨리 여기 좀 와봐. 나름 아빠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 남자가 언제부터 우리 집을 지켜봤던 건지도 모르고 아무 미동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 집을 지켜보더군요. 다시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 남자가 쓱 일어나더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엄마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전화 수화기를 들고 숫자를 누르고 있었는데 반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쪽에서 터벅 사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반투명 유리로 된 가정집 문.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반투명 유리로 살짝 울룩불룩하게 되어 있어서 밖에 사람이 서 있으면 형체는 보이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방 문턱에서 고개를 빼면 일자로 된 통로와 부엌이 있고 그 끝에는 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반투명 유리로 된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때마침 집주인이 반지하 방 문 앞에 센서등을 달아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엄마와 저, 동생밖에 없는 집 문 앞에 센서등이 켜지며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그 느낌이란 센서등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줄이야. 엄마와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도 그 남자는 덜컹덜컹거리며 열쇠 구멍을 쑤시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옆집에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인기척이 났었는지 그 남자가 후다닥 도망갔고 그렇게 경찰이 오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지금처럼 CCTV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작은 동네였어서 도둑은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엄마와 저의 꿈에서는 계속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엄마와 저 둘 다 잠들면 꿈에서 이 스토리가 그대로 전개되었고 반투명 유리로 된 문이 계속 덜컹덜컹거려 온몸으로 막기 위해 달려가면 문 너머에서 손이 튀어나와 반투명 유리가 깨지면서 잠에서 깨는 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꿈이 반복되었고 도저히 그때의 그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이 집에서 못 살겠다며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6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저는 그 후로 좀 괜찮아졌지만 엄마는 그래도 많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반지하 방에 살 때처럼 잦은 악몽을 꾸진 않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셨고 결국 그렇게 1년 만에 11층 아파트로 또 2년 후에 18층 아파트로 계속해서 아파트 층수가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갔고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그제서야 엄마도 악몽을 꾸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무의식 중에 이러한 도둑들의 뻔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날 밤은 우왕청심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네요. 그래서 엄마 앞에선 이때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지만 반투명 유리로 된 가정집 문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가진 돈이 적어도 자취방 구할 때 반지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 문 앞에 도둑이 서 있던 실루엣 때문인지. 7번째 이야기, 이상한 집. 이 집에 이사 온 지에 어느덧 5년이 되어가네요. 올해로 6년째입니다.
원래 살던 곳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전보다는 넓어서 좋긴 합니다.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은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가장 최근에 겪은 일부터 말해 볼게요. 전자기기의 이상한 작동. 예전에는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이 거실에서 모여 서프라이즈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에 몰입하고 있었죠. 저희는 평소 아침에 라디오로 영어 방송을 듣기 때문에 부엌 밥통 옆에는 빨간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날 모두가 TV를 보며 몰입하고 있던 중 어디선가 오디오 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TV를 크게 틀었나 싶어 무시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말라 부엌에 가보니 빨간 라디오가 혼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엌 찬장에 달린 라디오까지 켜져 있었죠. 그 당시 집에는 저희 가족 모두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파 이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찬장의 라디오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라디오의 전원은 동그란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켜지고 달칵 소리가 나야 작동하거든요. 또 왼쪽으로 돌려 달칵 소리가 나야 꺼지는 구조인데 그날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혼자 작동하는 일은 그 후로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집안 모든 라디오가 동시에 같은 채널로 작동하더니 혼자서 꺼진 적도 있었죠. 초등학교 때는 아침에 투니버스를 보고 나갔는데 집에 돌아와 TV를 켜니 볼륨이 최대치였습니다. 귀가 터질 뻔했죠. 그 후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잘 알아듣지 못해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항상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남자 가수의 노래를 틀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냉장고 쪽에서 어느 여자가 영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 노래인데도 말이죠. 잠시 노래를 멈췄더니 조용했고 다시 틀자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영어 공부는 잘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저희 집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 음악을 전공했었죠. 집안에는 온갖 악기가 다 있고 악보가 사라지는 건 일상이 되었으며 악기에서 둥당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벽 모서리에서 오페라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한밤중에 제 방 벽 모서리에서 오페라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접힌 매트리스 위에서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오페라가 들려서 친구에게도 들려줬습니다.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방은 아랫집에서 쓰지 않는 방이었고 1시가 넘은 새벽에 음악을 크게 틀어 들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는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이상현상들을 이야기해준 이후 한 친구가 놀러왔습니다. 저녁 7시쯤 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집에는 저와 친구밖에 없었고 겨울이라 밖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밖에 없는 거 맞지? 친구는 겁이 많고 종종 귀신을 보기도 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지만 친구는 제 방문 쪽을 보며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 지금 누가 네 방 문 긁고 있잖아. 저도 꽤 놀라서 조용히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지금도 계속 긁고 있는걸. 하지만 방문에는 아무도 없었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친구는 유독 우리 집에 오기 싫어했고 복도가 어둡고 음산하다며 무서워했습니다. 혼자 주말에 방에 누워있으면 거실에서 맨발로 걷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한 일들.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 방이 바로 보입니다. 좁은 구조라 제 방을 지나치기 어려운데 어느 저녁 퇴근한 언니가 들어오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소 저희 집은 자주 비어 있어서 각자 방을 제외하고는 불을 다 꺼놓습니다. 방에 불을 켜놓은 걸 못 볼 리가 없는데 언니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은가 싶어 찾아갔더니 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제 왔어? 저는 무슨 소리냐며 방에 불을 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이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방에 불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밑집 할머니 댁에 어느 날부터 부적이 2개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상한 소리가 더 잘 들렸고 고양이도 유독 우리 집 계단 복도까지 올라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보일러를 꺼도 후끈하게 덥습니다. 겨울엔 좋지만 여름엔 사우나 같습니다. 반면에 안방은 보일러를 켜도 바닥이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선 제 방은 지옥 같아서 잘 때 외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혹시 지리적인 문제일까요? 이 밖에도 이상한 일이 많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 어느 것이 이상한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네요. 친구들도 우리 집에 오기 꺼려합니다. 동네 친구를 제외하고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위 눌린 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웃긴 일도 있습니다. 보통 귀신이 보일 때가 많다고들 하는데 저는 가위에 눌렸을 때 배 위에 거실에 있어야 할 의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위 눌렸을 때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웃음이 나와서 그냥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건 2번뿐이고 그때도 귀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온 후 계속 같은 꿈을 꾸기도 했지만 뭐 잘 살고 있으니 별 문제는 없겠죠. 8번째 이야기, 모텔 괴담. 교대 근무를 하며 새벽에 시간이 남을 때면 나는 항상 공포영화를 즐겨봐.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친구는 공포영화를 절대 안 보더라고. 그래서 왜 안 보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겪은 이야기를 해줬어. 그 친구를 M이라고 부를게. M이 20대 초반일 무렵 여자친구와 수원역 근처 모텔에 갔대. 새로 지은 것 같은 건물이 마음에 들어 들어갔는데 술을 마셔서 피곤하기도 해서 M이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갔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보니 방 안불은 다 꺼져 있고 TV만 켜져 있었대. 여자친구는 침대에 이불을 덮고 엎드려 있었고 M은 아무 말 없이 엎드려 있는 여자친구 곁에 누워서 등에 손을 올렸는데 순간 차가운 촉감에 깜짝 놀랐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여자친구 얼굴을 확인하려던 찰나 켜져 있던 TV가 갑자기 꺼졌어. 갑자기 공포가 밀려온 M은 엎드린 여자친구 얼굴을 확인해 볼 생각도 못하고 팬티만 입은 채로 1층 카운터로 내려갔대. 주인 아저씨도 웬 청년이 거의 벗은 채로 내려오니까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M은 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 그 얘기를 들은 주인 아저씨는 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여자친구가 걱정된 M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주인 아저씨와 함께 다시 모텔 방으로 올라갔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대. M은 그럼 여자친구는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고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씩씩거리며 물었대. 너 대체 어디 갔어? M이 지금 모텔인데 너는 어디 있냐고 묻자 여자친구는 집에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어. 여자친구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M이 샤워하러 간 사이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누구세요? 라고 묻자 아무 대답이 없더래. 의아해서 다시 누워 TV를 보는데 화장실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멈추고 M이 나올 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더래.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는데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무서워진 여자친구는 바로 모텔에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해준 M은 지금은 솔로지만 아직도 그 기억 때문에 공포영화를 보려 할 때마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의 차가운 촉감이 떠오른대. 그래서 아예 공포영화를 볼 엄두가 안 난다고 했어.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M은 그때 모텔 주인 아저씨의 묘한 표정이 대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직도 궁금해한다고 하더라. 9번째 이야기, 카페 아르바이트. 군 입대 전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지방이라 최저임금이 많이 낮았어요. 가게 매출이 낮아서 음료 만들어 마시거나 대부분 노는 시간이었고 솔직히 돈을 받는 게 미안할 정도였죠. 책을 들고 카운터에서 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사실 이 가게는 사장님의 형 건물이라 가게 세도 걱정 없이 운영되었고 운영도 주방 이모와 제가 거의 다 맡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 가게는 꽤 유명해서 연예인 사진과 사인도 있었고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할 때는 가게가 많이 휘청거리던 시절이었죠. 보통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누어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날은 한여름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비바람과 번개가 쳐서 바람이 역으로 불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구식이라 가게 안이 무척 괴기스러웠어요. 2층 테라스로 가는 계단 앞에 인터넷용 컴퓨터가 한 대 있었는데 저는 웹서핑을 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바람과 번개가 치는 와중이라 손님이 올 일도 없었고 당시 저는 귀신 같은 것도 믿지 않아 밤에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반쯤 졸며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래 민감한 편이라 잘 때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편인데 눈을 떠보니 2층으로 가는 계단 중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얼굴, 옷, 신발까지 모든 게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 눈빛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는데 저는 손님이 왔는데 종업원이 조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빴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3초 정도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여자 손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갔나? 하고 올라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1층 다른 테이블도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앞에서 잠시 기다리며 양해를 구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화장실 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이 비바람 속에서 들어온 손님이라면 바닥에 물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왜 물자국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소름이 끼쳐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무서운 마음에 원래 틀어놓던 클래식 음악도 소름 끼치게 들려서 신나는 가요로 바꿨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런 날씨에 올 수 있는 친구도 없었죠. 저는 그저 카운터에서 화장실은 물론이고 어디도 가지 않고 계단도 보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올 때까지 피 말리는 시간을 버텼고 그날 이후로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